제 이름은 데이비드 샤프입니다. 저는 잠을 자고 싶어요. 2006년 5월 15일 에베레스트산 해발 27,900피트. 한 등반가가 작은 석회암 동굴에서 무릎을 안고 앉아 있으며 속눈썹에는 얼음 결정이 맺혀 있습니다. 그의 코는 검게 변했고 입술은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그는 떨고 있지만 일어설 수도 걸을 수도 여기 앉아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몸이 서서히 멈춰가고 있습니다. 36시간 전 그는 꿈을 향해 등반했지만 지금은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고 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때 옳다고 믿은 선택이 결국 이 순간을 만든 걸까요? 왜 등반가들은 초록 부츠를 신은 시신을 지나쳤던 걸까요? 그것이 거의 20년 동안 이 경로를 상징하게 만든 걸까요? 에베레스트에 여전히 남아있는 209의 얼어붙은 시신들, 모든 등반가들이 그 옆을 지나가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그들이 결코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잔혹한 이유까지. 이것은 에베레스트 산이 등반을 시작하기도 전에 당신에게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익스트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4년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트레킹 때 정상 등반 계획이 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지만 제 답은 단호히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빙하, 로프 끊김, 데스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정상 등반을 상상 못하는 건 죽은 시신들을 지나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시신이라는 표현은 과장이 아닙니다. 에베레스트 산에는 아직도 약 209의 시신이 남아 있습니다. 200명이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산을 오르려고 한다면 그들 중 일부의 시신을 지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죽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시신이 결코 산을 떠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숨을 거둔 바로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얼어붙은 채 완벽하게 보존되어 마치 박물관의 밀랍 인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른 이들은 얼음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 눈과 크레바스 아래에 묻혀 수년, 때로는 수십 년 동안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얼음이 움직입니다. 등산가는 모퉁이를 돌다 눈 속에서 손, 부추, 시신을 발견합니다. 30년간 감춰졌던 것이 드러난 순간입니다. 당신의 배우자나 형제 혹은 가장 친한 친구가 에베레스트 등반을 간다고 상상해보세요.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죠. 혹시 모르니까 미리 대화를 나누고 작별 인사도 했을 겁니다. 많은 가족들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원정대 대장에게 사랑하는 이가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고 시신도 받지 못했습니다. 장례식도 마무리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은 여전히 저 위 적대적인 곳에 얼어 있었습니다. 시신 수습에는 큰 비용이 들며 더 많은 생명도 위험해집니다. 가족들은 마지막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원히 모른다는 사실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고통이 있었는지, 누가 도왔는지, 아니면 모두 그냥 지나쳤는지 멈추면 생존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여전히 등산로에 보이는지, 눈 아래 묻혀 있는지, 아니면 등반가들이 길을 찾기 위해 사용하는 이정표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상상이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의 스폰서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극한 환경에서 사람들은 보호의 절대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데스존에는 여러 겹의 옷, 산소, 백업 장비 없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작은 노출도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라이빗 인터넷 액세스 VPN 없이 온라인 접속은 데스존에서 오래 버티는 것과 같아 위험에 쉽게 노출됩니다. 여러분의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VPN은 인터넷 사용 시 IP를 숨기고 연결을 암호화된 터널로 전달합니다. 즉, 같은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해커나 인터넷 제공업체, 심지어 정부 감시자들도 여러분을 감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프라이빗 인터넷 액세스는 3천만 건 이상 다운로드된 제3자가 검증한 로그 미보관 정책을 가진 세계적으로 투명한 VPN입니다. 그리고 무제한 기기를 보호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디지털 생활이 엿보는 시선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집니다. 또한 지역에서 차단된 프로그램과 이벤트도 시청할 수 있게 해줍니다. 91개국과 미국 50개 주 서버로 어디서든 자유롭게 스트리밍, 쇼핑, 탐색이 가능합니다. PI는 윈도우, 맥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리눅스, 이 운영체제 등 모든 플랫폼에서 지원됩니다. 하나의 구독으로 무제한 기기 동시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인 혜택을 잡으세요. 83% 할인으로 한 달에 단 $2.3에 이용할 수 있고 추가로 4개월 무료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iavpn.com/extreme 링크나 QR코드를 스캔해 30일 환불 보장으로 안전하게 이용해보세요. 죽음의 지대를 혼자 등반하지 않듯 인터넷도 보호 없이 사용하지 마세요. 꼭 필요한 보호 장비입니다. 1996년 5월 10일
거대한 폭풍이 에베레스트 산 북동 능선을 강타했으며 이는 산 역사상 최악이었습니다. 인도 등반대의 3명이 그 경로로 최초로 정상에 오르려다 눈볼에 휘말렸습니다. 나중에 수왕팔조루로 알려진 등방아는 해발 27,890피트 석회암 동굴에 피신했고 거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속 70마일 바람과 영하 60도 가까운 추위가 닥쳤습니다. 그는 빨간 플리스 재킷으로 얼굴을 가리고 무릎을 안은 채 웅크려더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밝은 초록색 코플락 등산화는 회색 바위와 하얀 눈 사이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그 동굴이 북동릉 루트 위에 있어 티베트에서 오르는 등반가들은 모두 정상에 가려면 그의 다리를 넘어야 했습니다. 18년간 등반가들은 그를 이정표로 삼아 초록색 등산화가 보이면 정상까지 약 1시간 남았다고 했습니다. 가이드들이 미리 설명했고 등반가들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는 등산 커뮤니티에서 유명해져 그린 부츠다로 불렸습니다. 잠깐 생각해보세요. 한 인간이 신발만으로 항해 체크포인트가 됐습니다. 2014년 그의 사망 18년 후였습니다. 중국 등반가들은 그의 시신을 동굴 깊은 곳에 옮겨 바위로 덮었고 2017년부터 그는 주요 루트에서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모두가 에베레스트의 시신을 왜 그냥 두는지 묻습니다. 1984년 두 남자가 그 질문에 답하려 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독일 등반가 한넬루라 슈마츠는 1979년 에베레스트에서 사망했으며 그녀의 시신은 산에서 가장 섬뜩한 장소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해발 약 27,560피트 남동릉에 앉아 배낭에 기대 잠시 쉬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머리카락은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5년간 등반가들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한 노르웨이 등반가는 그녀가 지나갈 때 자신을 눈으로 따라오는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녀와 지나친 사람들에게는 분위기를 깨는 일이었을 겁니다. 1984년 10월 두 네팔 등반가는 더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존경심에서였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그렇게 5회나 방치되는 건 너무 오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든 간에 말이죠. 요겐드라 바두르 타파 36세, 경찰 경위와 앙도르지 35세, 셰르파 가이드는 모두 경험 많은 등반가로 하네로라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올라갔고 그녀의 시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옮기려는 작업을 시작했지만 그때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두 남자는 밧줄에 얽혀 추락해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해발 26,000피트 넘는 에베레스트에서는 냉혹한 현실이 펼쳐집니다. 인간은 그곳에서 생존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공기 압력은 당신의 몸이 정상이라고 여기는 수준의 약 3분의 1로 떨어집니다. 혈중 산소 농도는 다른 곳이라면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할 정도로 낮아집니다. 그곳에서 누가 숨지면 몇 시간 안에 얼어붙습니다. 생전 176파운드였던 시신은 얼어붙어 300파운드가 넘게 무거워지고 팔다리는 죽은 자세로 굳습니다. 그 고도에서는 등반가들이 거의 움직이지 못합니다. 한 셰르파는 26,000피트 이상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7파운드짜리 산소통 하나도 두 사람이 들고 가기 힘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300파운드의 얼어붙은 시신을 가파른 경사에서 옮기는 걸 상상해보세요. 한 발만 잘못 디뎌도 수천 피트 아래로 떨어져 죽을 수 있는 곳에서 겨우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로는 그녀가 숨진 그 자리에 10년간 남아 있었습니다. 등반가들은 능선을 지나며 계속 그녀를 보았고 그녀는 그 자리에 있었다. 결국 강한 겨울바람이 그녀의 시신을 강슝벽에서 날려버렸다. 그녀는 끝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그녀를 데려오려 했던 두 남자 역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을 집으로 데려오려다 오히려 시신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현실로 등산업계는 에베레스트에서 암묵적 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약 26,000피트 이상의 고도에 오르고 문제가 생기면 당신은 혼자입니다. 생존 모드를 가동해야 합니다. 이제는 비밀조차 아닙니다. 상업 원정 회사들은 이를 고객에게 숨기지 않으며 베이스 캠프와 사전 브리핑에서 항상 설명합니다. 이는 법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에베레스트 원정에 참가하려고 하면 구조가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적 서류에 서명해야 합니다. 에베레스트 원정의 3만에서 7만 5천 달러를 지불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 돈 일부는 데스존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이드가 구하지 못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알리는 데 사용됩니다. 네팔에서는 등반가들에게 시신관리보험이라는 것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는 당신이 사망할 경우 시신을 수습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의무라는 점만 봐도 에베레스트 등반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부분에서도 항상 도움이 주어집니다. 스키 중 다치면 순찰대, 심장마비된 구급차, 조난 시엔 구조대가 옵니다. 등산을 하다가 조난을 당하면 헬리콥터가 찾아오지만 에베레스트 26,000피트 이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헬리콥터도 도달할 수 없습니다. 공기가 희박해 로터로 양력을 만들 수 없고 가이드들도 자신만 겨우 챙깁니다. 도움을 요청해도 누가 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저 베이스 캠프에 있는 누군가가 당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뿐입니다. 더 무서운 건 등반가인 당신에게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누군가가 죽어가는 걸 봐도 그냥 지나치고 계속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당신 일이 아닙니다. 그게 이곳의 약속입니다. 2006년 5월 15일 이 약속은 공개적이고 논란 속에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데이비드 샤프는 영국 요크셔 출신 34세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방위산업체에서 기계 엔지니어로 일했고 2005년에 교사 연수를 마쳤습니다. 2006년 9월부터 수학을 가르칠 예정이었습니다. 모두의 말을 들어보면 데이비드는 화려하지 않고 스릴을 좇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체계적이고 규율이 있으며 도전 과제에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몇 년 전 등산을 시작했으며 영광이 아닌 도전의 순수함에 매료되었습니다. 2002년 그는 해발 26,000피트가 넘는 세계 6번째 높은 초유 정상에 올랐습니다. 보조 산소 없이 달성한 대단한 업적입니다. 대부분 등반가들은 그 고도에서 산소가 필요하지만 데이비드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에베레스트 등반을 2번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2003년 두 번째 스텝 아래까지 올랐다가 돌아섰고 이 과정에서 왼발 엄지발가락을 거의 잃었습니다. 2004년에는 27,900피트까지 올랐다가 다시 동상에 걸린 손가락 때문에 하산해야 했습니다. 두 번의 실패와 부상 후 대부분 포기했겠지만 데이비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도전 전 그는 이번에도 못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등반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순수한 방식으로 등반해야 한다고 믿었죠. 장식도 안전망도 없이 오직 자신과 산만이 남는 것이었습니다. 5월 15일 새벽 1시쯤 정상 등반을 시도하던 첫 번째 등반대가 데이비드를 발견했습니다. 한 팀이 그 구간을 오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동굴 안에 누군가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가까이 다가가서야 그 사람이 등반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릎을 안고 눈을 감은 채 속눈썹에 얼음이 맺혔고 코는 동상으로 이미 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한 명이 남자의 얼굴에 헤드램프를 비추며 일어나요, 움직여야 해요 라고 소리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그룹의 다른 등반가는 그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의 가호가 있길 편히 쉬세요. 그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5월 15일 새벽이 밝아오자 더 많은 등반팀들이 지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낮이 되자 그들 중 일부는 데이비드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침 7시쯤 터키 등반팀이 멈췄고 데이비드가 숨쉬며 떨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는 못 움직였고 물을 주며 말을 걸었지만 자신들도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팀원 한 명이 저산소증으로 쓰러져 즉시 후송이 필요해 그들은 떠나야 했습니다. 등반가들이 더 많이 지나갔고 대부분 멈추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아침 9시 30분쯤 레바논 출신 등반가 막심 차야는 정상 등정 후 하산 중이었고 데이비드를 발견했습니다. 막심은 에베레스트 정상 등정의 꿈을 이뤄 축하할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어가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의식을 잃고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의 볼과 입술이 점점 어두워져 심각한 동상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막심은 데이비드의 배낭을 확인했는데 산소통이 하나뿐이고 게이지도 바닥이었습니다. 막심은 도르지라는 셰르파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산소를 데이비드에게 주려고 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마시게 하려고 했지만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막심은 무정이를 꺼내 베이스 캠프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거의 1시간 동안 막심은 데이비드와 몇 피트 떨어진 바위에 앉아 무정이로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무언가 정말 아무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래 전진 베이스 캠프에서 등반가들이 무정이로 막심의 교신을 들으며 일부는 울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 말을 인생에서 가장 참혹한 일이라 썼습니다.
원정대장이 무정의로 나타나 막심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막심에게는 자신을 위한 산소가 아마 9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정상에 오른 것만으로도 지쳐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더 오래 머문다면 그 역시 죽게 될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결국 막심은 일어섰습니다. 막심은 다비드의 시신 위에서 프랑스미어로 주기도문을 외운 뒤 떠났지만 다비드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11시 45분쯤 헬멧 카메라를 쓴 셰르파가 동굴로 내려와 다비드에게 다가가 이름을 물었습니다. 다비드가 눈을 살짝 떴고 아주 약하게 내 이름은 다비드 샤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시안 트레킹 소속이고 그냥 자고 싶어요. 셰르파들은 즉시 산소를 공급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팔다리를 두드려 혈액순환을 돕고 계속 말을 걸며 의식을 유지하게 했으며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여러 셰르파들이 도왔지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가장 힘센 셰르파 2명이 데이비드를 동굴에서 햇빛이 드는 곳까지 끌어내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아마 따뜻함이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햇빛을 보면 그에게 무언가 살아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여전히 일어설 수 없었고 그것으로 논의는 끝이었습니다. 그 고도에서 걸을 수 없으면 내려올 수 없어 그들은 그를 두고 떠났습니다. 데이비드 샤프는 2006년 5월 15일 오전 11시에 사망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40명 넘는 등반가가 그를 지나쳤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은 들끓으며 등반가들을 비난했습니다. 40명이 죽어가는 남자를 지나쳤습니다. 에베레스트의 상업화로 인간의 도리가 사라진 걸까요? 이 이야기는 국제 뉴스가 됐습니다. 마크 잉글리스는 그날 데이비드를 지나쳐 정상에 오른 2다리 절단 등반가로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질문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죽어가는 남자를 넘어서 갈 수 있었냐고. 누군가가 아래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정상까지 계속 갈 수 있었냐고 말이죠. 에드먼드 힐러리 경, 에베레스트 정상에 최초로 오른 것으로 확인된 인물이자 등산계의 전설인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이비드를 지나친 등반가들은 공영에 처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수치라고 불렀지만 데이비드의 어머니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린다 샤프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책임은 자신을 구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등반가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해수면 사람들이 고도가 높아지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구조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자원을 투입하든 얼마나 동정심이 있든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2007년 가족 요청으로 셰르파들이 데이비드 시신을 주요 등반로에서 옮겼습니다. 그들은 그를 그린 부츠 동굴에서 데리고 나와 등반가들이 레인보우 밸리라 부르는 곳에 안장했습니다. 레인보우 밸리는 북동 능선 해발 26,000, 27,500피트에 위치하며 공식 지도에는 없습니다. 이곳은 눈 위에 흩어진 빨강, 파랑, 초록, 주황 등 화려한 등산 장비와 재킷들 때문에 레인보우 밸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새하얀 얼음 위에 아름다운 추모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샤프도 에베레스트 산에 남아있는 약 209의 시신들과 함께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사실도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시신들이 더 많이 드러나고 2000년간 형성된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묻혀있던 시신들이 다시 발견되고 있습니다. 30, 50년 전 사망자들이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1999년 탐사팀이 1924년 에베레스트에서 사망한 조지 멜러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75년 전 그의 피부는 거의 완벽하게 보존된 채로 백색 대리석처럼 하얗다고 묘사되었습니다. 100년 후 2024 연 내셔널 지오그래픽 탐사팀이 멜러리의 등반 파트너 앤드류 어바인의 일부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이름이 새겨진 양말로 그를 확인했습니다. 그곳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묻혔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름을 잊었으며 가족들은 언제까지 마음을 닫지 못할지 누가 알까요? 에베레스트산은 죽은 이를 추모하지 않고 기록해 보존하며 등반가들에게 일이 잘못되면 자신도 같은 운명을 맞을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이 인간의 야망이 생존에 불리한 환경과 충돌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프라이빗 인터넷 액세스에 감사합니다. piavpn.com 익스트림 링크 클릭 시 83% 할인과 4개월 무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당당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세요.